안녕하십니까. 9988이라고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의 이제 일종의 이제 구호인데요. 자,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로 서울시에서 만든 이 9988 스마트 앱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울시는요,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를 하는 손목 닥터. 이름도 잘 졌어요. 손목 닥터. 스마트워치 손목이 차고 다니니까. 손목 닥터 9988. 이라는 건강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달 11일 선보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 모두에게 이것이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데 그냥 무료로 주는 건 아니고요. 무료로 무료로 빌려준다라고 합니다. 자, 서울 시민 모두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 손목 닥터 9988이라는 앱은 스마트워치를 무료로 서울 시민들에게 대여해주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 전용 앱으로 활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 관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요, 이전에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전까지는 민간 기업체에서 개발한 손목 닥터 9988 2.0이라는 앱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왔지만, 보다 좀 더 다양한 그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더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서울시가 직접 시 차원에서 이 전용 앱을 개발해서 구축하게 되었다라고 서울시는 설명을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또 이 GPS 기반으로 걷기, 예를 들어서 이 GPS 기능이 다 되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걸어갔다, 무슨 동에서 무슨 동까지 걸어갔다 하면 그 걸어가는 기록이 다 스마트워치에도 기록이 되고, 또 서울시 관련 부처에도 다 기록이 돼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GPS 기반 걷기, 또 방문 인증, 내가 어디를 방문하려고 한다면 미리 셋업을 해놓으면 거기를 제대로 방문했는지, 아니면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가 귀찮아서 집에서 그냥 낮잠 자면서 안 갔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방문 인증 챌린지 등 손목 닥터 9988의 주요 테마, 걷기와 재미 요소를 결합한 그런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시민들 좋겠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이제 이런 스마트워치 무료로 빌리고 여기서 다 앱을 다 연동을 시켜서 무료로 건강 관리를 또 해주고, 이제 치료는 병원에 가서 하면 되는 거지만 치료받을 일 없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건강 관리를 서울시 차원에서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서울 가서 살까요? 네, 서울시의 손목 닥터 9988 이 앱, 스마트워치 앱 얘기를 오늘 에피타이저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본 뉴스로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 본 뉴스는 조금 무겁습니다. 한국에서 또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4시 55분 경북 경주시 동남쪽 19km 지점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사시는 분들은 4.0에게 괜찮아, 4.0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물론 캘리포니아주에서 4.0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큰 피해가 없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다운타운이나 이런 데 빼고는 웬만한 지역은 다 고층 빌딩 없고, 또 지진 설계 다 미리미리 오래전서부터 돼 있고 하니까 4.0이 별게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게 다르거든요. 한국의 4.0은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생각하는 4.0과 다릅니다. 자, 여하튼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그 진원의 깊이는요 12km로 추정된다고 밝혀졌습니다. 자, 같은 진도라 하더라도 지진이 발생한 그 진원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피해가 좀 덜할 수 있고, 또 비록 작은 진도라 하더라도 진원이 지표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번 지진은 진원의 깊이가 12km. 이 12km라는 것은 대충 평균적인 그런 깊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아주 깊은 것도 아니고, 이게 의외로 지표면과 가깝네? 그런 정도도 아니고 일단 평균인데, 자, 문제는 4.0, 그리고 지진이 한국에서 요새 자주 발생한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자, 기상청은 당초 규모를 이제 4.3으로 추정하고 전국에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는데, 일단은 추가 분석을 거쳐서 뒤늦게 규모를 4.0도로 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계측된 그 진도 4.0과는 또 별개로요, 각 지역에서 느껴지는 그 흔들림의 정도는 역시 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그 수치도 있습니다. 그게 계기 진도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지진의 진도는 4.0이라고 딱 나왔지만,
내가 느끼는 진도, 또 저쪽 다른 동네에서 느끼는 진동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 다른 정도의 진동은 계기 진도라는 수치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걸 좀 살펴보면요. 이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계기 진도가 5로 나왔습니다. 지진의 진도는 4인데 사람이 느끼는 경북 지역에서는 5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북에서는 5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수치, 그리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치가 계기 진도 5입니다. 자, 그리고 부산에서도 흔들림을 감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지진 발생 이후에 부산에서 접수된 신고는 7건입니다. 그리고 울산은 계기 진도가 4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4는 또 뭘 의미하느냐? 실내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일부는 자다가 잠에서 살짝 깰 정도. 요게 이제 4입니다. 자, 울산은 4 정도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부산 그리고 경남 지역은 계기진도 3으로 나왔습니다. 3은 또 뭐냐? 실내, 특히 건물 아주 높은 위층에 있는 사람은 현저하게 느끼고, 그렇지만 반대로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못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정차 한 차가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게 계기진도 3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 대구, 대전, 전북, 충북 지역은 계기진도 2로 나왔습니다. 2는 뭐냐? 조용한 상태에서 건물 높은 층에 있을 경우에 소수의 사람 정도가 느끼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조용한데 건물 위층인데도 다 느끼는 건 아니고 좀 민감하신 그런 분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 요게 이제 계기진도 2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이제 2가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여하튼 간에 다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이 일단 2 이상. 그러니까 다수가 이번 지진을 다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직접적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재산피해라고 해도 가정집에서 뭐 그릇 정도 깨지는 정도는 있지만 이것을 뭐 피해 집계로 하지는 않았을 터이니 뭐 대규모 피해는 물론 없고요. 인명피해도 다행히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지진이 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뭡니까? 원자력 발전소. 그런데 한국의 수력 원자력 발전소 등은 모두 가동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점은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경상북도 지역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곳은 지난 2016년 9월 12일 기억하시죠? 그때 얼마 발생했어요? 규모가 5.8 발생했잖아요. 한국 사상,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시대 이럴 때까지는 뭐 모르죠. 그때는 정확한 계측이 되지 않았을 터이니 계측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 지난 2016년이었는데 그때 그 지진이 발생한 곳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진앙 반경, 그러니까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그 진앙지 거기에서부터 반경 50km를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1978년 이후 이 지역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이번까지 모두 무려 418번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 아니었어? 그렇게 지진이 많았어? 네, 뭐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 커다란 피해가 지금 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2.0 정도의 지진은 뭐 뉴스가 안 돼서 그렇지 적지 않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규모별로 좀 나눠서 볼까요? 이 가운데 규모 3.0 미만 되는 그런 지진은 365차례, 365번이나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3.0 이상 4.0 미만은 45번, 4.0 이상 5.0 미만은 5번, 그리고 5.0 이상 6.0 미만은 3번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1978년 이후를 총 집계한 거고 올해 한 해만 따로 놓고 본다면 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는 현재까지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올 들어서 무려 99번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랫동안 지진과는 상관없는 곳으로 여겨지던 한국도 최근 여러 가지 상황을 미루어 보아서 이제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6년 전에 대만 동부의 유명한 관광지 화롄에서 지난 6년 전, 그러니까 2016년이었죠. 2월 6일 밤에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와 호텔 건물이 완전히 이렇게 기울어지거나 또는 일부는 무너져서 사망 8명, 260명 부상, 67명 실종 등 상당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이게 뭐 6.8, 7.2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6.0인데 이 정도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2년 전 같은 날 대만 남부 지역에서도 지진이 나서 아파트가 붕괴돼서 무려 117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요, 똑같이 그 6도의 지진이 한국에서 난다면 대만보다 한국의 피해는 더 클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꼭 지진이 아니어도요, 일반적인 재해 방지 시스템을 보면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0년에 한 번, 100년에 한 번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매년 오는 여름에 장마와 홍수, 폭우 등에도 매년 큰 인명피해를 거르지 않고 겪고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바로 몇 달 전 이번 여름에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그 한 곳에서만 13명이 사망했고요. 또 그렇게 이번 여름에도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뉴스가 됐던 안 됐던 다 집계를 해보니까 이번 여름에도 장마와 홍수로 인해서 총 4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에서 여름에 폭우가 내린다, 장마가 진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데 매년 이렇다는 것입니다. 매년 약속이나 한 듯이 내리고 있는 그 폭우로도 이렇게 알고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하는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몇십 년, 아니 100년 만의 자연재해, 그것도 만일 지진으로 재해가 난다면 과연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큰 자연재해가 날 때마다 한국은 안전검증 시스템이 좀 부족했습니다. 또는 대응력이 부족했습니다. 등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매년 그 홍수 피해도 그렇고요. 기억하시죠? 지난해 그 할로윈 데이 때, 지난해 그 이태원 참사도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입을 모아서 변명이라고 한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인파에 깔려서 그렇게 사망자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한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니까 문제입니다. 대만도 대규모 지진 피해를 막으려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6년 전에 그 화롄 지진으로 건물 붕괴와 인명피해가 난 걸 막지 못했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국적을, 인종을 등등등을 구별할 것 없이 인간의 힘은 미약할 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모든 재앙을 저지할 수는 그러나 없습니다만은 준비가 있다면 좀 나을 터인데 그나마 준비까지도 없다면 작은 피해로 남을 수 있는 일을 대재앙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우리 모국에 대한 충심에서 제가 생각나서 드리는 그런 말입니다. 한국의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이제 불안감을 가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그 한국의 고층 아파트 같은 거를 보면 늘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그 고층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반드시 내진 설계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준으로 건축을 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나서 이런 말을 제가 조금 더 강하게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끔 가서 이제 보면 그 하늘 높이 치솟아 있는 그 고층 아파트를 보면 와우, 굉장히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이 치솟아 있는 그 고층 아파트가 빽빽히 들어선 그 아파트촌을 볼 때마다 내진 설계는 잘 돼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지진이 4.0, 그리고 이제 지난 2016년에 역시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5.8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도나 6도 이상의 지진이 절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때문에 한국의 그 내진 설계 기준의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한국에 이제 지금부터는 한국의 모든 건축물이 특히 몇 층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 몇 층 이상 되는 그런 사무실 건물들, 고층 빌딩들은 반드시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기준의 내진 설계로 해서 빌딩을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준비 미흡은 아니지만 제대로 된 업데이트가 안 돼서 발생한 미국에서의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전해드리려면 이제 라스베가스로 가셔야 됩니다. 라스베가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LA로 오던 그 차량 수천 대가
구글 지도, 이제 구글 맵이죠. 구글 맵 안내만 계속 따라가다가 완전히 앞뒤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수천 대의 차량이 완전히 길을 다 잃어버려서 결국은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최근 구글 지도 이 앱, 구글 맵만 믿고 운전을 했던 수천 대의 차량이 15번 프리웨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주요 프리웨이가 15번이잖아요. LA로 오려면 그 15번 프리웨이 사우스바운드 남쪽 방면을 타고 계속 4-5시간 와야 되고, 반대로 이제 LA에서 라스베가스를 갈 때는 15번 프리웨이 타고 그냥 15번만 타고 계속 가면 됩니다. 뭐 갈아탈 것도 없고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수천 대의 차량이 그 15번 프리웨이를 타고 계속 오다가 구글 맵이 15번 프리웨이 대신 우회 경로를 가라라고 이제 선택을 해서 알려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회 경로를 따라가는데 사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빠져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완전히 대혼란이었습니다. 이날 사고는 라스베가스에서 그 포뮬러 1 그랑프리라는 이벤트, 차량 경주대회, 그런 이벤트를 즐기고 LA의 집으로 돌아가던 올해 23살의 쉘비 애슐러라는 그런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스마트폰에 그 구글 맵 안내에 따라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막에서 멈춰선 그 영상을 이 사람이 틱톡에 올리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영상은 무려 14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길게 늘어선, 그야말로 수천 대가 늘어선 긴 차량 행렬들이 사막 한가운데 좁은 흙길을 계속 달리다가 다 똑같이 멈춰서서 결국은 911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의 도움으로 길을 겨우 빠져나가는 그런 영상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차량은 차체가 완전히 망가져서 견인 차량이 와서 견인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시작은 구글 지도, 이 구글 맵이 네바다와 캘리포니아 경계 사이에 사막을 관통하는 이 15번 프리웨이에 먼지 폭풍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를 피할 수 있고 또 운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대체 경로로 가면 좋은데 그 대체 경로는 이렇게 가면 된다라고 그 대체 경로를 구글 맵이 보여주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 앱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사용한 운전자들은 의심 없이 구글 맵이 보여주는 대체 경로를 선택해서 계속해서 안내하는 대로 몇 시간을 달리다가 어느덧 가만히 둘러보니까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애슐러라는 사람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글 맵이 보여주는 그 대체 경로가 가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많은 차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차들도 다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나 혼자 잘못된 게 아닌 모양이지. 그리고 약간의 그때 뭐 대중 심리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차량들이 다 똑같이 이 사람과 똑같이 다 구글 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 가르쳐주는 그 구글 맵을 수천 대의 차량 운전자들이 다 똑같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차들이 많이 그렇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다가도 결국 의심하지 않고 계속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울퉁불퉁한 자갈길이 많이 나왔고 좁은 길, 흙먼지 길 등으로 계속 길이 바뀌면서 뭔가 이건 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길도 너무 좁아서 되돌려서 빠져나갈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 처해졌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보니까 푸석푸석한 먼지가 크게 일고 듬성듬성 덤불이 보이는 그런 사막 한가운데 차량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좁은 폭 길 위로 끝도 보이지 않는 수천 대의 차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멈춰서 서 있는 그런 영상이 보였습니다. 다 똑같이 수천 대가 좀 돌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겨우 돌려서 몇 시간에 걸쳐서 돌려 나왔지만 결국 이 애슐러 가족을 비롯해서 앞뒤에 길게 늘어서 있던 차들은 911 신고를 받고 도착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제 경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막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메타, 메타는 이제 옛날에 페이스북이죠. 요즘 그 이름을 다 바꿔가지고 좀 전해드리는 입장에서 힘들어요. 트위터는 요즘 X라고 이름을 바꿨고, 또 페이스북은 요즘은 메타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소셜미디어 이 메타에 따르면 당시 사막에 들어섰던 차량 운전자들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자, 이 영상이 퍼지자 구글의 대변인은 이제 더는 해당 대체 경로를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미 그러나 때는 늦었죠. 자,
구글의 한 그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라스베가스와 LA 사이를 여행하는 운전자들을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 경계 근처의 15번 프리웨이의 좁은 뒷길로 더는 이동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타주에, 다른 데는 또 이런 일이 또 없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일이 발생한 이 15번 프리웨이는 이제 뭐 구글이 업데이트를 하겠지만 미국이 워낙 넓고 방대하니까 또 어느 주, 어느 시골 작은 길에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여러 개 있었잖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구글은 작년 9월에도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한 남성이 구글 지도 앱을 보고 운전을 하던 중에 그 앱의 안내에 따라서 계속 가다가 무너진 다리를 지나가다가 거기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구글 앱은 그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 다리가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그걸로 안내를 하는데 이 컴컴한 밤에 이 운전자는 구글 앱이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 가다가 무너진 다리에서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구글도 한편으로 이해합니다. 미국이 워낙 넓고 방대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쉽지 않다면 조심해야 한다. 또 언제나 이 구글 앱을 믿지 말라는 등의 어떤 노티스를 좀 주면서 이걸 운영해야 되는데 아주 구글 앱 자신들을 철저하게 믿으면 아주 편리할 것 같이 따라오라는 식으로 계속 앱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천 대의 차량이 전부 다 똑같은 잘못된 안내를 보면서 일제히 때를 지어서 사막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칫하면 구글 앱이 안내해서 모두 들어간 거기가 죽음의 길이 될 뻔한 거예요.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911 전화가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일 전화도 안 터지는 곳으로 수천 대가 들어갔다면 그야말로 죽음의 길,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한 구글 앱의 잘못된 대체 경로 앱. 이것도 어찌 보면 큰 인재가 될 뻔한 그런 업데이트가 잘못된 그런 사고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에 방문할 때 이 신라 스테이 이런 데 혹시 묵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신라 스테이 저도 한 번 정도 가본 적이 있는데 요즘 한국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미국에 가시는 분들 중에 신라 스테이 묵으시는 분들 꽤 많아요. 거기서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경비도 조금 2주 이상 장기로 갈 경우에는 호텔보다 싸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많고 그래서 신라 스테이 이용하시는 분은 많은데 한국의 그 호텔 브랜드 호텔 신라의 비즈니스 호텔인 신라 스테이가 LA 한인타운에 생깁니다. LA 한인타운에 한국식 접객 및 한국식 문화 서비스 등 한국의 K컬처를 그대로 옮겨서 한국식 호텔을 오픈을 하겠다라고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LA에 해외 1호점을 이제 출점하게 된 신라 스테이는 한인 투자그룹 SSH 아메리카 LLC가 $2,000만 매입을 해서 지난 3월 말에 에스크로를 완료한 한인타운에 있는 빌딩 5층짜리 높이의 오피스 건물을 매입해서 이것을 이제 신라 스테이로 바꾼다라고 합니다. 총 들어가는 돈은 $2,000만 매입을 했지만 거기다 리모델링하고 하는데 비용을 더 써서 거의 한 $8,000만 정도를 투입해서 호텔 및 판매 시설로 재건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내부는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건물은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한인타운과 다운타운 그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최근 이 건축 관련 모든 인허가를 마쳤으며 지난 8월 30일 건물 재건축에 착공을 했습니다. 신라 스테이는 건물의 보강공사, 또 인테리어 및 기초공사, 또 기둥공사, 또 시설 입점 등 3단계 공정을 거쳐서 오는 2025년 8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가서 즐기는 신라 스테이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LA에 와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자, 신라 스테이는 한식 스타일의 조식을 제공하고 또 LA 공항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입실부터 퇴실까지 투숙객의 요청을 대비한 세심한 맞춤 접객 서비스 등 미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한국식 프리미엄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식 접객 서비스는 이 한국 신라 스테이에서 매니저급의 인력을 데려와서 현지 직원을 또 교육하고 하는 방식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인 투숙객 편의를 위해서 호텔의 고객 응대 직원들도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가능한 그런 직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1층에는 로비를 비롯해서 쇼룸 형태로 이 한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전시물과 한국 IT 기업의 상품 등 한국의 기업 브랜드를 소개하는 그 영업장을 전시관 같이 이제 배치를 해서 K-컬처와 K-기업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용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1층은 그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200개의 객실로 이루어질 신라스테이 LA점은 238대 주차 시설과 함께, 자, 1층은 설명드렸죠. 로비와 그런 전시관. 그리고 이제 2, 3, 4, 5. 2층부터 5층까지는 객실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지붕의 그 루프탑에는 식당과 바 등 편의시설과 소규모 행사를 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전기차 타십니까? 아니면 가솔린차 타십니까? 자, 전기차가 그런데 전통적인 이제 내연기관차, 이 가솔린차에 비해서 2배 가까이 문제가 더 많다라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제 뭐 막 출발했으니까 나중에 시절이 좀 바뀌고 시간이 더 지나면 오히려 전기차가 훨씬 문제가 없어지는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 매체 컨슈머 리포트는 전기차가 전통적인 그 자동차 내연 기관차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제목의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차량 33만 대의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엔진과 트랜스미터, 그리고 전기 모터, 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 모니터 있죠. 차량 안에 모니터,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20가지 잠재적인 문제 영역을 다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기차는 평균적으로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문제가 무려 79%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략 한 80%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전기차 소유주들이 보고한 가장 흔한 문제는요, 전기 모터와 충전 문제, 또 배터리 문제였습니다. 이 배터리는 뭐 아직까지는 당분간 계속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컨슈머 리포트의 자동차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책임자인 스티븐 엘렉은 테슬라의 전기차 부품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만하지만 차량 조립 품질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테슬라 소유주들은 지금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테슬라 소유주들의 불만은 첫째, 불규칙한 페인트 칠, 그리고 파손된 트림, 또 작동하지 않는 차 문의 손잡이, 그리고 가끔 닫히지 않는 트렁크 등 이런 문제들을 주로 컴플레인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탈리아로 가볼까요? 자, 뭐 한국 갔다, 라스베가스 갔다, 미국으로 들어왔다, 캘리포니아로, LA 한인타운으로 왔다가 이제는 이탈리아 시실리아로 모시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서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흑인 피자 올리를 고용한 한 남성이 흑인이 만든 피자는 나는 먹지 않겠다 라는 손님들의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듣고 그 발언을 꼬집는 글을 올려서 이게 전 세계로 퍼지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흑인 피자 올리라고 표현을 했죠. 자, 그 피자 올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커피 만드시는 분은 뭐 바리스타라고 하고 와인 전문가는 뭐 소믈리에라고 하고 뭐 그러잖아요. 피자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을 피자 올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이탈리아 시실리아 섬에 있는 이 피자집의 피자 올리 만드시는 요리사가 이제 흑인이라는 얘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토리는. 자, 이탈리아의 한 일간지는 시칠리아 섬에서 피자집 라 푸아체리아를 운영하는 그라치라는 오너가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라치아는 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흑인 요리사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자, 이렇게 썼습니다. 2024년의 문턱에서, 그러니까 2023년의 연말이라는 뜻이죠. 2024년 새해의 문턱에서 나는 여전히 무례한 말들을 들어야 한다. 손님들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나는 오늘 폭로하려 한다. 라고 이제 게시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흑인 피자올리 2명을 고용한 이후에 매출이 뚝 끊겼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손님이 카운터 뒤에서 피자를 만들고 있는 흑인들을 발견한 뒤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손님들은 나에게 이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오랫동안 나를 찾아왔던 단골들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라치에게 그 단골들은 흑인들이 그러면 눈에 띄지 않게라도 어떻게 만들어서
그들이 주방 안에서 뭐 일을 할 때 하더라도 우리들이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그렇게 리모델링 어떻게 하든지 뭐 커트를 치든지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안 오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나를 위해 준다는 말을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다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흑인들을 주방에서 저 바깥에서 보이지 않게 만들고 또 주방 밖으로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런 조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라치는 이 페이스북에 글에서 또 이렇게 썼습니다. 흑인이 백인과 무엇이 다른지 아느냐? 라면서 그들은 배고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배우고 일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라치는 이어서 그들은 예의 바르고 기꺼이 일할 의향이 있으며 적절한 급여를 주면 고마워할 줄 안다 라면서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또 항상 더 많은 대가를 원하면서 심지어 매상을 중간에 가로채면서 훔쳐가는 그런 백인 직원들과는 그들은 다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백인 직원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가 봐요. 자, 그러면서 그 그라치라는 오너는 나는 매우 재능 있고 열심히 일하는 두 젊은 피자 올리와 헤어질 생각이 전혀 없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컴플레인하는 백인 당신들이 오히려 더 역겹다. 라고 이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그렇게 마무리를 썼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종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어떤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어떤 판단이나 인식이 좀 어우러져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현재 내가 어떤 인종에 관련돼서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은 과거의 경험과 연관이 돼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이 그라치라는 주인은 그 전에 백인 직원들하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만족스러운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에 사시는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요. 이 피자집 주인 그라치. 그런 글을 그 페이스북에 올려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됐는데, 퍼질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글을 올렸다는 것. 일단 용기만큼은 제가 인정합니다. 네. 자, 끝으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이겁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오늘 제목은 부의 상징에서 천덕꾸러기로 입니다. 제목만 봐서는 무슨 소린지 아직 모르실 겁니다. 자, 부의 상징에서 천덕꾸러기로 꼬꾸라져 버린, 그렇게 변해버린 이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한국의 현재 그 변화되는 모습을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제가 만든 제목과 똑같습니다.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바로 이것, 땡땡땡인데요. 이 땡땡땡의 정답은 바로 피아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에서는 과거 중산층의 상징이었던 이 피아노가 이제는 버리기도 어려운, 버리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그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었습니다. 1980년대나 뭐 한 90년대 그때쯤에는 상당히 붐이 일었잖아요. 피아노 붐. 그렇게 붐이 일었을 때 불티나게 팔렸던 피아노들이 최근 들어서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이 피아노를 처분하려면, 갖다 버리려면 보통 10만 원 안팎의 돈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살 때 돈이 드는 게 아니라 갖다 버릴 때 돈이 든다는 것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중고 피아노로 이제 팔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 필요가 없어 그럼 중고 피아노로 내놓으면 뭐 10만 원이든 뭐 한 30만 원이든 적당한 돈을 주고 사가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또 그렇게 팔 수 있었지만, 딱 1년 만에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마저도 여의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쓰레기와 마찬가지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 피아노를 폐기 처분했다는 50대의 김모 씨라는 분은요, 한국 얘기입니다. 유치원생 딸에게 20년 전에 사줬던 그때 가장 비싼 이 선물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 피아노가 이제 쓰레기 취급을 받으니까 마음이 무척 착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피아노를 팔겠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다. 몇 년 전만 해도 30만 원을 받고 중고 피아노로 팔 수 있었던 그런 중고 쓸만한 피아노를 이제는 공짜로 가져가라고 내놔도 아무도 안 가져가고 있고, 결국은 쓰레기 처리 회사에서 돈을 내고 버려달라라고, 쓰레기 처리 회사에 돈을 내고 버려달라라고 의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때
중산층 가정의 필수품이었던 그 아날로그 피아노가 이제 애물단지로 전락했는데요. 그렇게 전락된 주된 이유는 크게는 한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의 저출산입니다.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아노 등 그 예체능 교육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층간소음으로 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예체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뭐 그냥 취미 정도로 이제 치는데, 취미 정도로 치기에는 이제 피아노가 집 안에서 갖고 있는 부담감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로 가는데, 한국은 아파트를 많이 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그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피아노를 치기가 어려워지면서 옛날에 전통적인 그 피아노가 가정에서 이제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되는 그런 영향도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디지털 피아노, 그러니까 뭐 키보드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자기가 헤드폰 꽂고 있으면 내 귀에만 들리니까 이제 바깥으로 소리가 안 나니까 그럼 그런 거 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디지털 피아노가 그 자리를 아주 일부는 대체를 했지만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집안 필수품으로서 피아노의 가치는 점점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영상을 한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유 맞아 하실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우리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뭐 어렸을 때 집에 피아노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끔 그 피아노에 앉아서 그걸 갖고 이제 노는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생겼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역시 저도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피아노를 사다 놨는데, 아이들에게 줬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이 점점 크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집에서 피아노가 치워져 있는 걸 깨닫게 된 그런 경험이 있네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취미로 치면 여러모로 좋은데요. 그냥 좋기는 한데 세월이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지는 우리가 않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래도 피아노 많이들 좀 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대요. 꼭 예능적인 측면에서 보다도 아이들이 어려서 정서에도 좋고 예능 감각에도 좋고 또 IQ가 발달하는 데도 좋고, 이 손가락을 어려서부터 손가락 터치 많이 움직이면은 그게 이제 IQ와 직결이 되고, 또 그냥 피아노를 치는 게 단순히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터치도 중요하잖아요. 터치. 그 터치나 감각, 이런 건 미세한 감각을 자꾸 머리로 생각하면서 그 뭐 예적인 감각 또는 어떤 지능적인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어렸을 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좀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 아이들 피아노 많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만 좀 조심스럽게 하나 더 해드린다면, LA에서는요 30년 전에 이모모모 피아노 전문 판매소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인타운에서 뭐 거의 독점하다시피 피아노를 한인타운에서 다 팔았고요. 그때는 이 한국 분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집집마다 피아노 한 대씩 다 샀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너무 이제 돈을 많이 버시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미국 방송에도 그 비싼 돈을 내고 광고를 낼 정도로 정말 돈을 많이 버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우연히 만나서 보니까 지금은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변화하는 세상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때 그분의 직업이 변한 것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네. 자, 여러분도 눈치 채셨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선택입니다. 자,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